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 굉장히 소중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경북의 노무현? 무슨 말인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학력은 어쩔 수 없어요. 서울대 출신인데 내 고향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선거 출마를 해요. 어디? 권의원에. 그런데 낙선. 그리고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 또 두세 번 하시죠? 낙선? 경북의 노무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요. 네. 바보네요. 예. 바보시구나, 바보. 예. 자, 모셨습니다. 바보 김용건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용건 의원님의 지역 근거지가 그 유명한 컬링의 고장. 의성. 경북 의성입니다. 갈릭 의성. 네, 갈릭 의성. 아마 마늘 발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 의성 마늘. 그렇죠. 예. 제가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단 단장을 했었죠. 예.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예. 특화 사업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역에서 사업단 단장을 맡아갖고 교육도 하러 다니고 지역 조사도 하러 다니고 꽤 열심히 했었죠. 예. 예. 그러다가 너무 그쪽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재를 지역에 섞이면 안 되겠다 해서 20대 때 비례대표로 들어오시죠.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거기서 그냥 계속 마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몇 주 전에 김어준 블랙아웃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캐나다 농협 대출 사기 사건. 예. 그때 한번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늘 다룰 주제 GMO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도 방송으로 GMO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GMO에 대해서는 법으로 좀 명료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의원님하고 하시고 본 이야기 하기 전에 뭐 예. 어쩌다가 그렇게 군원까지 출마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때가 제가 36살 때인데요. 어느 날 좀 나와보라 그래갖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주류 정당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원래는 당시에 의원하고 얘기가 돼서 이젠 자네가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그쪽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도저히 작업을 당한 거네요. 예, 그래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 쪽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아마 정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돼야 뭔가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이런 마인드 아니실까요? 아까 바보 노무현이라는 표현을 저한테 과하게 써주셨는데요. 사실 정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후보에게 홀렸다. 네, 그전에는 농업 정책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긴 시간을 두고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알게 되고 그냥 일찍 정체성을 드러내고 근데 그럴수록 안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용건 의원 같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족적을 남기고 김부겸 의원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진정성을 보여주면 언젠가 그분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보여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요즘에 김용건 의원님이 그 갖고 있는 전문성들 있잖아요.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 주권 같은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오늘 일단 다뤄야 될 GMO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훌륭한 일 하시고요. 저는 고맙습니다. 멀리서나마 의원님을 사모하고 있었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또 모실 날도 있고 영광입니다. 그냥 웃지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서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 GMO입니다. GMO. GMO 얘기는 우리 방송 자체가 환경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엄마들도 GMO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고요. 근데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GMO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GMO가 무엇입니까? 유전자 변형 작물 이렇게 해석되죠. 마차님, 네. 원어가 무슨 뜻이에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프랑스에서는 다르게 부른다면서요? 네, OGM이라고 합니다. OGM. 아.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식량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 자라는 쪽으로만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그걸로 곡물을 많이 걷어들이는 목적으로 주로는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MO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오히려 늘어나는 거는 제초제의 사용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농약의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GMO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 논리가 GMO가 식량 증산에 기여한다. 인류의 미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게 이제 그 논리인데 사실상 GMO가 확대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는 양은 미미합니다. 이건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GMO를 거의 95% 면적으로 보면 생산하는 국가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북미와 남미. 전 세계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GMO 생산에. 전 세계에서 GMO를 생산하는 국가는 28개 국가. GMO 생산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 생산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북미와 남미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을 뿐이지 그곳을 벗어나면 인도의 일부와 중국의 일부, 양으로 치면 아주 작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쪽에는 거의 생산하지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GMO를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산, 유통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GMO를 개발했느냐라는 거는 GMO를 주로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이거든요. 다국적 기업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곡물을 대량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제초 작업입니다. 그렇죠. 이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소농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제초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작물에다가 약을 치지 않고 풀에다가만 약을 치는 거거든요. 그게 제초제를 써서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풀을 뽑거나 베거나 이게 이제 제초의 과정인데 모든 농사는 풀과의 싸움인 거고 사실상 대형 생산을 할 때도 제초 작업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데 GMO를 생산하는 이유는 이 제초 비용을 줄이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만드는 겁니다. 특정 목표의 기능을 가진 작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GMO 작물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제초제 저항성 작물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이 벌레 저항성 작물 뭐 이런 다른 형태도 있어요. 있는데 보편 우리가 이제 GMO 작물이라 그러면 콩, 옥수수
면화, 까놀라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초제 저항성. 까놀라유 혹시 유채 유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초제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요. 제초를 해야 되는데 풀을 다 골라서 약치기 힘들고 뽑기도 힘들고 하니까 작물을 심어놓은 상태에서도 하늘에서 항공으로 제초제를 뿌리도 그것을 막고도 안 죽는 작물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게 GMO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제초제에 대해서 그렇죠.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이 있는 그렇죠. 예. 그 몬산토 등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제초제도 생산하고 GMO 식물도 생산해서 맞습니다. 양쪽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GMO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 몬산토 아닙니까? 몬산토가 원래 화공약품 생산하던 회사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곡물도 생산을 하고 거기다가 제초제 저항성 곡물을 만들어내고 이 제초제도 또 팔아먹고 이런 이중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원래 몬산토가 또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뿌렸던 그 그렇죠. 제초제의 또 다른 이름이 고엽제죠. 에이전트 오렌지. 예. 제가 식물인이거든요. 식물인. 예. 키우는 화분도 많고 농사도 직접 지어요 지금도. 예. 근데 제 지론은 뭐냐면은 햇빛이 잘 들고 물 잘 주고 땅만 비옥하다면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식물은 자기 스스로 이겨낸다 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한 20년 동안 제가 느낀 결론인데 의원님도 그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식물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미국의 농업이다 그러면 대평원에 농사를 짓는데 헬기가 씨 뿌리고 헬기가 농약 뿌리고 한다는 게 되게 멋져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한 거죠. 그렇죠.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새날에 잘 나왔대 생각이 드는 게요. GMO 곡물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는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성은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입증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GMO와 제초제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된다 소비자들이. 이게 본질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이제 뭐 김어준이 어디 나가시면 짧게 워낙 짧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그 방송 그렇게 하시면 되나? 우리처럼 이제 아예 시간을 놓고 넉넉히 이제 허리띠 푸시고요. 천천히. 그러면 GMO와 품종 개량은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네요.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처음에 GMO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방울토마토, 씨 없는 수박. 요즘 이제 보면은 수박이 사과처럼 이렇게 달리는 수박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하고 이런 수박도 GMO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장춘 박사가 수포 옥수수 만들었잖아요. 그 그럼 GMO냐? GMO네. 아니죠. 그건 GMO가 아니고 그런 거는 육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품종 개량. 품종 개량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물을 이제 분류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종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종 사이에서 자연 상태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배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이제 교배를 통해서 변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변이가 우수한 게 생기기도 하고 열등한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변이를 통해서 그 돌연변이 말입니다. 통해서 우수한 형질들이 자연에 더 정착을 해내고 극복을 해내면서 하는 게 진화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그것을 실험실 내에서 또는 인위적으로 비슷한 종을 빨리 만나게 해주고 교배를 반복해 줌으로써 이 변이의 우수 형질들을 빨리 포착해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육종인 거죠. 아, 그게 품종 개량이다. 그게 품종 개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 없는 수박 이런 건 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슷한 종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저도 농업인이니까 접붙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야기할 참외 같은 것도 접붙여서 일치면 몸체는 호박.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량하는 거는 화학적인 게 들어간 게 아니고 같은 종들끼리 그런 시골에 가면 접붙이는 거 엄청 많아요. 감나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 건 GMO가 될 수가 없죠. 화학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확률이 아주 낮지만 그것을 촉진시켜서 끌고 가는 게 육종인 거고 GMO는 억만 년이 지나도 자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식물 유전자와 동물 유전자를 만나게 한다든지
식물에다가 미생물 유전자를 심는다든지 딸기에다가 저 심해에 사는 넙치의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게 GMO인 거예요. 자, 예, 어쨌든 간에 GMO의 개념은 이제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이야기 핵심일 수도 있어요. GMO 표시제. 그러니까 GMO가 들어오는데 콩으로 예를 들면 콩이 들어오는 건 GMO라는 표시가 분명히 돼 있는 건데 가공식품은 지금 GMO 표시가 안 되는 뭐 그 문제 때문에 최근에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라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행복한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 그렇다면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먹고 그 정보를 파악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다음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런데 GMO 곡물이 해마다 수백만 톤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시장에 가서 마트 어디 가서 봐도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누가 먹었을까요? 네. 그게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먹기는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소비는 우리가 이제 GMO 식용으로 해마다 200만 톤을 우리나라가 이상을 소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으로 치면은 그 쌀을 1인당 소비하는 1년에 소비하는 양이 62kg. 근데 GMO 곡물을 수입해서 소비하는 양을 1인당으로 나눠 보니까 43kg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육박하네요. 거의 3분의 2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다 파묻어 버리지 않았을까요? MB가 다 먹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콩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 어떤 경우는 그게 가축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가축이 먹는 곡물을 제외하고 식용으로만 수입하는 게? 예. 우리나라가 1년에 GMO 곡물을 수입하는 양은 1,00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와. 예. 그 중에 200만 톤이 식용으로 들어온다는 그 중에 200만 톤을 식용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만 짓으세요. 그런 식이라 그러면 식용으로 수입할 때부터 GMO 표시할 필요가 뭐 있어? 야, 근데 그게 아직 법이 좀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MO 표시제는 현재 시행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시 방식이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계에서 쓰는 표시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료 기준으로 GMO를 사용했으면 그 제품에다가 GMO 곡물을 사용했다고 표시를 해라. 이게 원료 기준의 표시고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게 보편적으로 세계에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은 가공한 이후에 GMO DNA가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를 판정해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을 다 가공 과정을 거치면 거기에서 단백질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GMO DNA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가장 많이 GMO 곡물을 쓰는 데가 지금 식용유 뭐 이런 건데 식용유, 두부, 콩나물, 간장, 된장 그다음 뭐 우리가 보면 액상과당 뭐 이런 그런 종류 있잖아요. 뭐 무슨 당 이런데 그거 다 GMO 원료가 들어가는. 좀 끔찍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GMO 식품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서 먹는 식당에도 분명히 GMO를 쓰는 원료들이 있겠네요.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다는 예. 보면은 그냥 수입산 옥수수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GMO 옥수수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말 못하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아까 GMO를 생산하는 국가가 세계 28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 이외에서 수입되어 오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 양이 적지만 러시아에서도 옥수수가 들어온 기록이 있어요. 이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현행 표시제가 그럼 대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는 가공한 이후에 그 GMO 그러니까 유전자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방식이에요. 가공하고 나면 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파괴가 되잖아요. 원료를 썼더라도 가공을 했으면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싶거든요. 이명박근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여기에 무슨 식용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식품에 GMO 원료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살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개몽이 돼가지고.
그럼 일종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거에 좀 너그러웠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는데 맞습니까 혹시? 일단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보고요. 그런 제품들을 주로 만들어내는 데가 CJ, 대상, 사조 뭐 이런데 다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로 폈고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표시하는 방식을 안 하는 걸로 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럽은 다 원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작년부터 이제 대만도 GMO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만은 학교 급식에서 GMO를 사용을 금지시켰고 중국도 GMO 표시제를 합니다. 중국은 GMO 생산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면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가공품들 보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나 인식 수준에 비하면 이건 너무 후진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식품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라면 같은 거 보면 예. 면만 해도 그 원재료 수십 가지가 막 나열돼 있어요. 예. 그 스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예. 그래서 그 원산지까지 다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규정 의무사항들이 예. 식품안전법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만 모른 척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다가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에 라면을 수출했다가 GMO 원료 썼고 그것 때문에 다시 반품한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이 GMO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 건강권 차원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는 GMO를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용으로. 그러니까 국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내 농산물들의 소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요. 그리고 이제 이 GMO 정책을 바로 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식품 산업이 저는 매우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와 더불어서 우리 식품에 대한 동남아뿐만 아니라 선호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품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우리가 뭐 땅이 넓어갖고 값싸게 많은 양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식품의 경쟁력은 저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식품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GMO 정책도 제대로 펴는 것이 표시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 핵발전소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의 어떤 피해랄까 부작용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도 의원님들이 표현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방사능 같은 것도 꾸준히 누적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거는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전자파 같은 거 있죠. 저는 정부 발표 중에서 정말 열받았을 때가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자파는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전자파가 많은 곳에 환자들이 많으면 일단 위험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통해서 아직 연구를 해보니까 인과관계를 못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써도 된다고. 아,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신토불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땅에서 같은 기온, 어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나온 제철 음식을 먹어야 사람 몸이 건강해진다는 게 신토불이 원리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음식이 나한테 맞을 리가 없다는 게 신토불이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GMO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국회 입법 사항이에요? 아니면은 뭐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입법 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죠. 시행령으로 표시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나 부칙 이런 것이 너무 범람하잖아요. 이거는 입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은 프레임이겠는데요. 국회에 가면 또 기업들이 또 뭐 GMO나 이런 거를 못 쓰게 하면 또 기업들이 뭐 힘들어지네 만에 그러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GMO 완전 표시제하고
학교 급식에서 GMO 원료를 쓰지 않도록 하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정과제로 넘어가면서 빠집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대통령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관료들에게 이게 밀린 게 아니냐 국정과제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국회도 현재 역할을 못하는 거는 물론 숫자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촛불의 힘을 가지고 다시 이 제도를 끌어내고 전면화시켜내는 거.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도 이게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에다가 청원하는 게 옳으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 제도상 국회에 직접 청원하는 방식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에 청원 길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건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다. 내 먹을 것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해서 알 권리니까 표시를 해라라고 명령을 거기다 내리는 거고 그 힘을 통해서 국정과제에서 빠졌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고 20대 국회가 안 하고 있는 일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자체는 여론을 환기시켜주고 심각성을 알려주고 GMO 반대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약에는 있었는데 국정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는 그런 관료들의 완고함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GMO가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놓은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GMO가 위험하다라는 사실이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라는 논리.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잖아요. 이거 긴 시간 동안 오히려 이 문제는 인류가 GMO를 개발해서 먹기 시작한 건 20년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8년도부터 수입을 했으니까 이제 한 10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GMO가 정말 우리한테 안전한지를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GMO 곡물을 가지고 수십억 마리의 가축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에서 큰일이 없었다. 아, 개돼지. 닭, 오리, 돼지, 소 한테 GMO 그 사료를 먹였는데 별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안전한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왜 잘못된 얘기냐면요. 우리가 닭에게 GMO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기간이 45일 내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육개로 키우는 닭하고 그 삼계탕용 뼈아리로 키우는 닭하고 이게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45일에서 15일 정도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잡아먹는데 실제 닭의 수명이 얼마냐면요. 30년이에요. 30년요? 네. 와. 자연 상태에서 30년을 살 수 있는 닭을 사료를 한 달 정도 먹였더니 아무 일이 없더라. 아, 그래서 그 장수하는 동물 중 그 그림에 닭이 있구나. 충격이다. 그러니까 한 달 먹여서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안전하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은 바보예요. 안전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조심하자는 게 나쁜 취지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믿어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억지로 그 순리를 거스르면 안 돼. 뭐 요즘에 이제 농약 안 하는 뭐 친환경 뭐 사과나 과일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농약의 누적물이 물론 깨끗이 씻어서 먹어서 한두 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누적이 되는 상태가 되면 사람 몸은 확실히 요즘 애들이 저항성이랄까요? 많이 아프고 아토피가 많은 이유는 저는 환경 호르몬이나 농약 이런 게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면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MO 곡물이 안전하다고 정말 얘기를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인간은 천수를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15일 먹고 말 게 아니잖아요. 먹게 되면. 그러니까 60년, 70년 그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먹고도 자연 상태에서 주어진 생명을 다 살아야 되고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뭐 성격이나 정서의 불안함 이런 것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어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GMO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제초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한 고엽제. 고엽제가 정말 무서운 거는 그 피해가 2세에게 나타나잖아요. 2세, 3세에게. 그렇다면 이제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유지되어 오던 인류가 20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제 먹기 시작을 한 건데 그것도 동물을 그렇게 먹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오히려 이제야말로 많이 먹었는 국가들 상대로 해서 정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없는 건지 제대로 연구해봐야 할 시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 정부 돈을 받아서 서울대학병원, 경희대병원, 삼성병원의 교수 7분이 GMO 특이 단백질에 대해서 인체의 반응 그런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연구한 거죠.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특이 단백질의 이상 현상에 징후가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 돈 가지고 그런 연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그거 보면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프랑스에 살다가 왔는데 예. 저희 옆집에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시골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옆집에 로베르토 아저씨라는 분이 이 몬산토하고 법적으로 싸우는 거를 직접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이제 그 트랙터를 가지고 있어서 예. 옆집에 이제 제초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 아저씨가 어느 날은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반신불수 이렇게 왼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서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재판 과정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몬산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소름 끼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농민이 몬산토 같은 기업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거든요. 내 몸이 아픈 이유가 꼭 이 제초제라는 거를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작년에 마크롱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이라는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 금지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몬산토가 워낙에 지금 엄청 큰 기업이 되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 발표를 한 발짝 물러서게 되거든요.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글리포세이트, 그러니까 말씀하신 라운드업의 그 이제 원료가 글리포세이트이거든요. 이 글리포세이트 이게 이제 그러니까 GM 콩이나 GM 옥수수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글리포세이트를 계속 맞고도 안 죽으면서 열매를 맺은 건데 그것을 저는 알고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제초제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모르는 게 뭐냐면은요. 글리포세이트의 허용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을 다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곡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의 허용 기준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쌀에게 허용되는 글리포세이트의 기준치는 0.05 ppm이에요. 그런데 GM 옥수수에 허용되어 있는 거는 5 ppm이에요. 그리고 콩 20 ppm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밀도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밀도 되게 높아요.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아요. 밀이 5 ppm이에요. 밀이 5 ppm이고 콩이 20 ppm. 그러니까 800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 그러면 GM 곡물은 기본적으로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에 이걸 높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작물별로 이렇게 다 보면요. GM 작물에서만 글리포세이트 허용 기준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밀이 글리포세이트 허용 기준치가 높게 되어 있는 거는요. 또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밀은 GM 작물이 현재 코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미국에서 밀 GM 작물을 연구를 했고 다 했는데 미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해서 이걸 코드 등록을 못 합니다. 상용을 못 시켜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주식이잖아요, 밀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허용 기준치는 매우 높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GM 밀이라서가 아니고 밀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수확을 할 때 항공으로 글리포세이트를 뿌립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그거는 수확을 일시에 하기 위해서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제초제라 그랬잖아요. 예. 제초제는 기본적으로 말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조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으로 다 약도 뿌리고 수확도 대형 기계를 하려 그러면 미리 일시에 다 익어야 되잖아요. 아하. 그걸 하기 위해서 수확기에 가가지고 글리포세이트 비율을 낮춰서 살짝 뿌리는 거예요. 그럼 미리 싹 한꺼번에 익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제 그냥 상상이에요. 미국이 자국에서 소비하는 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수출을 하는 밀에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건 추측이에요, 그냥. 그 밀 관련한 르포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류층이 소비하는 예. 밀 제품은 예. 캐나다에서 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품종을 유지하는 농장들이 굉장히 예. 큰 게 많대요. 예. 캐나다에. 상류층들이 먹는 전용 예. 식품원으로서 거기 따로 유통하는 그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출용으로 하는 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키우고. 예. 제가 이 추측을 하게 되는 근거는요. 미국이 소고기 전 세계에서 1위 생산 국가인데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식 축산을 하는 해서 생산하는 소고기는 대부분 수출하고 수출에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랑 네가 먹을 거는 다르게 다룬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호주. 예. 뉴질랜드, 호주요. 청정구역 밖에서 풀어서 키우는 소들. 그런 걸 수입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소고기 수입 국가예요. 그 공장식 도축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예. 정말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자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께서 음모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GMO에 관한 내용들에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를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고향 내려가셔가지고 의성 같은 거 막 의성에서 이제 마늘 같은 거 막 연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농업인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초제를 뿌린다 그러면 기술이 좋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화학적 성분에 대한 관점이 없었다고 시골에서는 사람이 전부 다 가서 막 피 뽑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GMO에 대한 개념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식량 증산의 목적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초제를 쫙 뿌리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식의 착각을 할 수 있냐면 그 제초제가 풀만 죽인다는 말에는 풀한테만 뿌려진다고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양을 옥수수나 콩이 같이 받지만 걔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걔는 안 죽는 작물로 개발된 거죠. 이런 관점하고 어제 제가 식당 갔더니 후식이라고 내놓는 게 오렌지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오렌지 겉을 전혀 안 닦았어요. 더군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배 타고 막 한 달 이렇게 걸릴 때는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엄청 친다는 게 정설이죠. 그건 이제 수확 후 농약 살포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물이 성장 단계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자연에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 내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살포해야 하는 그 준수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준수 기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서 잔류량이 허용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수확 후에 쳐버리는 농약은 그것은 딱 가둬놓고 그러니까 수확해갖고 창고에 넣어놓고 거기다 농약을 쳐버리면 이 농약이 뭐 어디 갑니까? 그냥 그 작물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게 썩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 그것을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썩진 않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대량으로 뿌려대면 그나마 오렌지 같은 종류는 그래도 두꺼운 껍질이 있어서 그렇지만 손에는 다 묻기도 하고요. 그냥 먹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귤이든 오렌지든 다 일단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먹게요. 껍질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가 왜 그렇게 위험한 거냐면요. 그러니까 농약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농약은 작물에 치면은 작물의 표면에 맞았다가 떨어지는 농약이 있어요. 그런데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에게 치면은 이것이 작물 표면에 붙어서 작물에게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빗물 맞아서 빗물이 우리 몸속을 뚫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맞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농약이 있는 반면에 이 글리포세이트는 표면에 맞으면 이 피부로 안으로 들어가는 농약이에요. 그게 흡수되는 농약이에요. 침투 이행성 농약이 글리포세이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리포세이트는 작물 내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작용하는 농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도가 더 높은 거예요. 씻어도 안 되는 거네, 그거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매년 농사는 매년 짓잖아요. 예. 그러면 작물은 수확되지만 제초제는 매년 같은 자리에 계속 뿌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양 오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특이 단백질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런 결론을 의사들이 내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끝은 애매하게 해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 보통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이상 징후라고 하면 뭔가 이거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있다라는 얘기고 보통 우리가 암이나 이런 거 검사를 들어가도 기초 검사에서는 이상 징후가 있으니까 다시 검사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뭔가 문제는 있다. 본인들도 의료기관에서도 연구 결과에 확신을 100% 확신을 갖고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문제는 있다라고 이미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는요.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논문을 가져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 GMO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저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까지 이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요.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들이 이게 필요해서 숨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근데 원리는 되게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막 글리포세이트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보다 화학적인 독성을 가진 어떤 물질인가가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먹지는 않으니까 직접 먹으면 죽는 거고 직접 먹지는 않는데 요거를 나쁜 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마음껏 먹어도 돼? 이건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쥐약이죠.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습기 살균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벌레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한 거라고. 그렇죠. 병균을 죽일 수 있는 건 어떤 생물체도 죽일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하지만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먹거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게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GMO 식용으로 먹는 게 식용으로만 사람이 먹는 것만 200만 톤 이상 수입하신다 그랬는데 그 외에 이제 곡물 수입 현황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대략 GMO 곡물 1000만 톤. 1000만 톤. 그 중에 이제 5분의 1이 사람이 먹는 거다. 이런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요. 옥수수로 옥수수 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또 박은 남잖아요. 그 피를 사람이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톤을 사람이 다 먹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합리적인 분이네. 진짜. 그런데 200만 톤을 식용으로 소비하는 거는 맞아요. 그 찌꺼기 남는 건 다른 데 쓰겠죠. 그렇죠. 그건 아마 이제 제가 모르긴 해도 퇴비 이런 걸로 쓰지 않을까. 식용 사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료도 쓰고요. 그러면은 1000만 톤이 사람 및 여러 가지 동물이 먹는 걸로 수입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료잖아요. 원료. 식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가공식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 등 이런 그 대형 그 유통 그 점포들 있잖아요. 제가 작년엔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가장 많이 이렇게 수입에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품목이요? 궁금하다. 뭐 대체적으로 과자나 과자. 수입 과자에 그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콘프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콘, 옥수수 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과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참치캔 있지 않습니까? 참치캔의 참치는 GMO가 아니죠. 그렇지만 참치캔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 GMO 기름일 참치 기름 아니고 식용유라는 거예요. 카놀라 유일 가능성. 가능성 높은 거죠.
아, 이거 장난 아니네. 내가 날마다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식용 GMO를 수입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는데요. 소비량이. 소비량이. 예. 야, 수입량이 보면 전체 GMO 농산물 수입량을 보면 일본이 세계 1위인데 일본은 비율로 축산용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식용은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 2위를 다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그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두고 다투고 그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이명박 때였거든요. 거쪽 수산물 그냥 수입하고요. 거기서 쓰레기 고철 돈 주고 돈 받고 가져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경각심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어가지고 서구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거 절대 안 돼라고 할 만한 것도 표시조차 안 하면서 음식이 먹을 게 팔린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고 이거는 사람이 먼저인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거 일찍이 공약으로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 의원님이 나서니까 뭐 오늘 제가 인터뷰를 모셔놓고 계속 청원 추이를 봤어요. 근데 김어준을 마지막으로 그게 완성돼 버리대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죠. 나오시라고 하지 말까? 저는 물론 20만을 채우는 게 우선 목표였지만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 선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만에 그칠까 아니라 30만, 50만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국회에다가 그리고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곳에다가 빨리 이건 당당한 시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의원님들끼리 이제 그 서명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하잖아요. 예. 그때 이게 야당 쪽 분위기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등원하고 1호 법안으로 이제 GMO 완전 표시제를 발의를 하고 그때 여야 의원 37분 해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게 심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보건복지위가 이제 식약처가 거기잖아요. 근데 식약처가 제가 보니까 기업의 이해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거 보면. 당장 GM으로 죽었던 사람이 없으니. 뭐 그렇진 않겠죠. 자, 좋은 일 하시고요. 국회의원도 이렇게 간절해요. 청와대 청원 같은 거 해서 꼭 청와대 답을 듣겠다 이런 것보다 국민적 여론도 환기시키고 언론도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슈를 날마다 다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GMO 나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쁠 가능성이 매우 높아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이슈를 안 만들어주면 GMO를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 맞아 GMO는 몸에 나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 정부는 최소한 사고가 안 일어나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도로 같은 거 개설하면서도 십자로가 생기고 뭐 내리막이 오르막이 있는데 사고가 날 만한 구조에 있는 것은 사고가 못 나게 사고가 많이 날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낫죠. 사고가 난 뒤에 그때에서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표시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MO의 안전성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선은 이게 안전성 여부는 과학자들과 좀 더 시간도 필요한다고 남겨놓다 하더라도 우선 내가 먹는 것을 알고는 먹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및 우리들의 주장은 GMO가 들어간 모든 식품은 GMO가 들어갔다는 표시를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료 기준으로. 이게 가공한 이후에 유전자가 남아 있고 말고 그건 모르고 우린 모르고 그건 됐고 썼으면 원료를 썼으면 썼다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 12조를 보면은요. 유전자 변형식 작물을 식용유나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대두 포함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된다라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제 규정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면제 규정에 그 성분이 안 나오면 안 써도 좋다. 5개의 품종에 대해서만 속하지 않으면 안 써도 좋다. 이렇게 면제 규정을 놨기 때문에 허점이 뚫린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다 잘 해놨어요.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틀어놓은 거죠. 단서조항 달아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 면제 조항만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몬산토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네요. 아직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일단 국내 1위하고 3위에 있는
우리나라 종자 회사도 다 몬산토가 인수를 한 상태고. 그때 IMF 때 인수했습니다. 네, 흥농종묘라든지 기타 등등을 중앙종묘 그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몬산토 코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 이런 거예요. 지금의 20대가 50살이 되면, 그러니까 30년 후가 되면 우리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다. 이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GMO가 지금 식량의 부족 사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마치 지금 20대,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는 미래의 식량난은 몬산토가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몬산토가 주장하듯이 단일 품종, 본인들이 그 재배하기 위해서 GMO 식물을 만들어서 그걸 단일 품종화해서 키웠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은 우리 영화에서 봤죠. 인터스텔라라고. 그 영화에 보면 그 단일 품종이 병충해로 인해서 멸종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인류가 기아에 허덕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옥수수를 생산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병충해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고 우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단일 품종의 심각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도 예전에는 품종이 다른 바나나였는데 얘가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하나의 단일 품종의 바나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맛은 좀 옛날 거보다 덜 달지만 병충해에 강한 바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멸종을 하게 되면 물론 인류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다른 대안을 반드시 찾아내겠죠. 그래서 다른 바나나를 찾아내겠지만 이게 생명의 멸종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거잖아요. 단일 품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어렵게 수천억씩 들어갔고 GM 작물을 몇 개 개발한다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없어지는 종의 숫자를 늦추는 게 생물의 다양성을 훨씬 더 높인다. 네네. 예. 우리가 그렇게 개발하는 숫자,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멸종되고 있는 식물, 동물 그리고 여타 생물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인류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종의 다양성이 침해되는 데서 근본적인 위협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식량 생산이 지금 쌀, 콩, 옥수수, 밀 이런 몇 개의 종류의 식량으로 거의 이렇게 단일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약간의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면 인류가 지속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환경을 더 관리하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 진화라는 거는 다양성의 증가거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다양한 의견, 다양한 능력, 다양한 가치관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자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지. 지금처럼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농약을 많이 때려 쓰고 해서 1년에 엄청난 종들이 멸종되는 형태로 가는 거는 인류가 파멸을 앞당기는 길인 거죠. 네. 모든 식물 동물은요 다양하게 먹어야 영양소 섭취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소고기도 미국산 소고기하고 호주산 소고기 맛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단일화처럼 이렇게 줄 세우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해로울 리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농약 자체가 몸에 해로울 리 없고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과 함께 또 GMO의 어떤 경각심을 한번 갖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좀 다른 질문 할게요. 농협 캐나다 대출 사기 사건의 범인은 누굽니까? 이게 지금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농협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 프로에 나오셨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농협의 관심이 그건 일찍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대출 사기 사건은 좀 다른 문제죠. 예. 일단 그 사건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화가 났고.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냐고요. 그분? 알겠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요. 그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제가 초반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내가 내 양심 걸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 꽤 많이 하는데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민들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공약해놓고 안 지키고 그런데 무조건 찍어주니까 국민들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치와 우리 김영건 의원님 같은 분들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험지에서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동계올림픽 때 컬링의 바로 그 고장이시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의상하면 컬링과 함께 김영권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짧게 애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패널로 나오셔도 됩니다. 날마다.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미 청와대 청원은 끝났지만 더 쓰셔도 상관없어요. 20만 찍었다고 안 한다가 아니라 30만 40만 가면 어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김현권 의원님과 함께 GMO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